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김문수 후보 여러가지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슬로건화된 그 워딩 가운데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거 이상 가는 훌륭한 캐치프레이즈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이 필요합니다. 김문수의 능력은 뭐 세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기지사 2번 8년 동안 엄청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경기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자, 이 김문수가 뜻하지 아니하게 원래 이 자신이 이제 대통령을 꿈꿨다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들면서 특히나 이제 광장에서 아스팔트에서 몇 년 또 이렇게 관록을 쌓았잖아요. 현실 정치와는 거리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 이제 현실 정치로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발탁이 되고 그 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면서 일약 대선 주자로 이제 발돋움했죠. 그게 가장 컸고요. 또 하나는 김문수라는 이름이 대선 주자 반열에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 잡히지를 않으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게 부상을 했잖아요. 그야말로 그 엄청난 장벽을 뚫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 이것 때문에 김문수가 오늘날 대선 주자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한국 갤럽은 어쨌거나 주관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을 미리 이제 던져주고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를 묻는 거예요. 차기 주자로서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가령 홍길동이가 있다라고 치면요. 홍길동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조건이 1%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발표를 해줍니다. 누구누구 1% 나왔다라고. 김문수는 거기서 2%가 넘었던 거죠. 한 번. 그리고 두 번째는 4점 몇 % 나오고 그때부터 일약 이제 대선 주자군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무명초들 혹은 대선 주자로 분류 안 된 사람들은 한국 갤럽의 그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일단 등용문입니다. 그게. 거기서 올라와야 돼요. 여론조사에 잡히지도 않는데 대선 주자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무조건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10명 혹은 8명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대통령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김문수는 제가 볼 때 이제 등용문을 이제 지나서 대선 후보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재명과 그야말로 이제 거대한 승부를 펼칠 이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죠. 자, 이런 김문수 특별히 이제 젊은 청년들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그리고 평소 본인이 걸어갔던 길 자체가 노동, 청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난하고 약자로 분류되는 그런 어떤 서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듬는 삶을 살아온 인물인데요. 감히 서민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그들을 보듬어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야의 모든 정치인들을 통틀어서요.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십수명 되죠. 제가 볼 때 유일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으로서는요. 순수함, 그리고 이제 고결함, 선명함, 정직함,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선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인물이죠. 태어나면 빚이 1.5억, 이대로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연금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합의로 뭔가 지금 개선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연금 개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개선이 아니고 개혁이다. 이거는요, 지금 현재의 세대, 60, 70, 80 혹은 50까지도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지금의 10대, 20대, 30대들이 희생하는 그런 식의 연금 개혁이다. 실제 이제 20대, 30대들은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화답을 한 이제 김문수죠. 김문수 이분은요, 정책에 있어서 천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워딩이긴 한데, 실제 이 정책에 관한 그야말로 탁월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그런 어떤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귀재입니다. 귀재. 경기지사 시절에 그 엄청난 그 공약들이
사실 그게 교과서가 되어서 전국으로 많이 퍼져나갔죠. 자, 그런 모습을 또 기대하면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요청하는 대선 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자, 이게 바로 김문수입니다. 자,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이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열정을 불태울 마지막 기회를 달려고 합니다. 자, 김문수 하면요, 흔히 전태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죠. 전태일. 우리나라 노동운동사, 노동 관련해가지고요, 가장 우뚝한 상징적 존재죠. 거대한 상징입니다. 민노총이 되든 뭐가 되든 전부 전태일 앞에 무릎 꿇죠, 전부. 지금 대한민국에서 노동운동사에서 가장 거대한 존재다, 이래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 전태일 열사라 그러죠, 보통. 대구광역시 남산동 출신입니다. 예, 대구 사람이에요. 자, 이 전태일이 김문수 장관과는 옛날에 말이죠, 서로 이게 이제 분신하기 전에 알던 사이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나이는 전태일 열사가 4살인가, 3살인가 많다 그러죠. 자, 이 이제 전태일 기념관을 이번에 김문수 장관이 찾았었죠. 자신이 걸어왔던 길 자체가 바로 전태일의 길과 거의 같아요. 밑바닥 노동자 잘 안다. 전태일 기념관 찾은 김문수가 여러 가지 어떤 발언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전태일은 절대로 지금의 민주노총 같은 그런 노동 혁명가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난하고 약한 존재들을 돕기 위한 선한 어떤 그런 고결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그야말로 정의로운 노동 현장의 양심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독실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태일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이제 뜻을 펼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사회의 구조적인 어떤 그런 억압과 그리고 불평등 이런 것과 맞서면서 분신이라는 것을 이제 선택했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지금 무슨 혁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주, 자본가 그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김문수 후보가 강조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선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전태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걸 제가 잘 압니다. 혹자는 그러죠. 전태일의 저는 어떤 죽음이 다 저게 이제 공작이다, 조작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죠. 자, 그런 이야기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자, 김문수 이분이 이제 공약을 꼭 발표할 텐데요. 지난 서울시장 선거 나갔을 때 그때 이제 보수 역사상 가장 참담한 패배를 했던 그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서울시장뿐 아니고 모든 지방선거가 다 그랬죠. 대구하고 경북만 이기고 당시 이제 이쪽 자유한국당입니까? 나머지 모든 선거는 다 져버렸죠. 부산, 울산, 다 넘어갔어요. 경남 전부 다. 그 선거입니다. 바로 트럼프가 그때 당시 김정은하고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할 때 그겁니다. 바로 그때 어마어마한 참패를 했었는데 그때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었죠. 김문수 당시. 그때 많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그때 공약 보면 지금 봐도 굉장합니다.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공약 가득하죠. 언제 말이죠. 이번에도 이제 대선 공약을 꼭 발표할 텐데 그때는 제가 공약 중심으로 또 방송을 여러 번 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이분 말이죠. 흔히 자꾸 중도 확장성이 없다 그러면서 김문수의 한계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 무당청, 그리고 또 여기 보면 20대들, 여기 여론조사 해놓은 게 있거든요. 자, 먼저 20대를 보더라도요, 여기 이제 왼쪽으로 이제 숫자가 높을수록 이렇게 이제 20대들에게도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주 적극적으로 김문수를 지지한다라는 숫자는 제일 작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99 이렇게 높지는 않지.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김문수 이분은 어차피 20대나 30대에서 열광적인 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 안 했어요. 그거보다는요, 어쩌면 지지할 수도 있다라는 게 여기 초록색이거든요, 이게. 블루에 비해서 숫자가 훨씬 크잖아요. 33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루 플러스 그린이면 전체 이 수치를 보게 되면요, 다른 주자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이재명, 뭐 이준석, 홍준표, 김문수 또 뭐 등등 해서 이거 보면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한동훈이 오히려 더 작잖아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물론 14, 14, 9 이런 식으로 적극적 지지층은 김문수가 제일 낮게 나오지만 가능성이 있는 얼마든지 표로 만들 수 있는 그 가능성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안철수가 이쪽에서는 좀 두드러져 보이죠. 20대에서는요. 이 무당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가 여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가 11 정도 나오지만 여기 이제 26 정도 합치면요 다른 어떤 주자들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철수 한동훈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뒤처지는 맛은 있지만 여기가 김문수의 취약 지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면 적은 건 아니죠. 충분히 중도 확장성도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앞으로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것을 이렇게 건너뛸 수도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김문수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죠. 중도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는데 뭐 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라고 자꾸 그런 질문을 한다 그래요. 거기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출마 결심을 밝힌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도 확장성이다, 뭐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아온 길을 보시면 저보다도 더 좌와 우와 중도와 이 모든 것을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왔고 또 같이 안아왔고 또 같이 통합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있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누가 과연 가장 어려운 약자를 보는지. 저는 뭐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 1성인, 일하고도 돈 못 받는 체불임금부터 청산해라. 집에 있는 사람 무조건 25만 원 준다는 그 돈이 만약 국가에 돈이 있다면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한 사람이 아직 자기 일한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이 체불임금부터 국회의원들이 왜 말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표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해서 일을 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일해서 일한 돈을 계약을 해서 다 주기로 해놨는데 그 돈 또 안 주는 거. 이거는 왜 우리 국회의원들이 말 안 하고, 왜 우리가 이거는 안 갚고, 집에 있는 사람한테 왜 25만 원을 줘야 됩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중도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 오토바이 타는 라이더들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 오토바이 타는 사고 나는 사람의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지 교통 신호를 개선한다, 도로를 어떻게 개량한다, 또 이들의 사고 시에는 산재보험에 가입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에게 산재보험의 혜택이라도 줄 수 있겠느냐? 또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한 배달,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신호를 고치고 도로 표지를 어떻게 고치고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지. 예를 들면 대만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우리가 아수사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 약자들을 위해서 돌아보지 않느냐. 이 김문수보다 더 구석구석에 약자들의 삶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서울 지하철 하루에 700만 명이 탑니다. 그 지하철에 신호판이 있는지 없는지, 이번에 무슨 역인지 알고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저는 지하철을 타기 때문에 압니다. 고쳐야 됩니다.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많은 어려운 분들을 함께 삶을 살고 그 많은 어려운 분들의 삶을 이해할 때라야만 정책이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가 무엇입니까? 중도라는 것은 바로 이 약자를 보살피고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 중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약자들을 위해서 과거에는 혁명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더 큰 문제를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 당에 그때 입당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입당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다 더 지금 대한민국 이 정도 왔으면은 좀 객관적으로 우리의 역사도 볼 줄 알고 우리의 미래도 객관적으로 설계를 해야지. 그냥 말로만 과격한 주장을 하고 집에 있는 사람 무조건 25만 원 주자 그러면 또 어떤 당에서는 25만 원보다 30만 원 주자 그러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을 다 하고도 자기 일한 월급을 못 받는 사람부터 먼저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사람은 돈이 남으면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우선 순위를 누가 정하고 어떻게 정하고? 자, 정년 연장 이야기하죠. 이 청년들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이 정년 연장 해버리면 청년들은 좋아하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들어갈 자리가 안 나오잖아요. 이거 생각해보면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성장기에 있을 때는 정년을 연장해요. 2012년에 정년을 58세에서 60세 올렸어요. 성장기에는 올려도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나와요. 지금 경제가 오늘 올려도 제로 성장 또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데 현대자동차도 31조를 미국에 투자하는데 일자리가 없는데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청년은 노동조합도 없습니다. 노동조합 안에서도 발언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는 누가 들어줍니까?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런 약자와 청년과 여성과 장애인과 정말 절망하는 쉬었음 청년이 54만 명이 됩니다. 지금. 이들이 왜 쉬고 있는지 이걸 누가 돌보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중도이고 무엇이 복지이고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인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부터 같이 한번 토론하는 대토론과 대화합의 장이 바로 저는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나 이런 절박한 나라의 상황과 국민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약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정의가 똑바로 서고 부패한 자는 감옥으로 가고 깨끗한 사람이 정치를 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네. 부패한 사람은 감옥에 가고 깨끗한 사람이 정치를 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그런 기적을 한 번 더 만들어야 되고요.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봉사를 하시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잖아요. 능력은 김문수, 그리고 정직성, 도덕성, 청렴성, 역사성까지도 정통 우파적 어떤 그런 관점을 또 갖고 있는 인물이고요. 한국 현대사의 구비마다 거대한 어떤 그런 쟁점들이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도 우파적 어떤 가치로 완전히 소화해낸 좌에서 우로 넘어온 분들 중에 그야말로 신화적인 인물이 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문수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두세 개 계속 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